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형 SVM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프트 마진 SVM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하드 마진 SVM을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드 마진 SVM과 소프트 마진 SVM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개념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드 마진 SVM이나 소프트 마진 SVM은 모두 다 선형 분류기에 해당이 됩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드 마진은 이렇게 마진 안에 아무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학습 데이터의 에러가 0이다라는 뜻이죠. 오분류된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왼쪽 데이터는 애초에 처음부터 선형 분리가 가능한 데이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 데이터는 선형 분리가 불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자, 이 지금 빨간색이 이렇게 섞여 있고 파란색도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이와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직선을 그어도 학습 데이터의 에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꼬불꼬불한 비선형 분류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와 같이 선형 분리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선형 SVM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에러를 허용하자. 즉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가 오분류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마진이 형성됐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데이터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실선으로 만들어진 애들이 서포트 벡터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포트 벡터가 결국 마진을 결정짓는 기준 데이터들이잖아요. 보면 이 마진 안에 이 파란 데이터, 빨간 데이터, 그리고 여기 심지어 남의 영역에 가 있는 빨간 데이터도 있네요. 이와 같은 에러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 마진 SVM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있는데 그 마진은 완전히 스트릭트해서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드 마진이라 하는 거고, 말랑말랑한 마진은 좀 어때? 좀 틀려도 돼. 조금 틀릴 수 있지 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분류기가 바로 소프트 마진 SVM이다라고 기억하시고, 선형 분리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에러를 허용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하는 기호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푸사이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저거 아직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푸사이라고 하는 기호가 바로 에러에 해당이 돼요. 이 빨간색 xi라고 하는 데이터는 이 푸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빨간 클래스, 즉 클래스 1의 이 서포트 벡터 마진의 기준 플러스 1까지의 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파란색 데이터 xj의 에러 푸사이는 파란색 클래스 이렇게 이 마이너스 플레인까지의 거리를 의미를 하겠죠. 이거를 보통 하이퍼 플레인 명명할 때 조금 이야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플레인, 마이너스 플레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이퍼 플레인은 정식 명칭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레인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아무튼
푸사이라고 하는 기호를 통해서 우리는 마진 안에 존재하는 오분류 데이터의 에러를 표현하게 될 거고요. 그 푸사이라고 하는 에러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플레인에서 오분류된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드마진 SVM에서도 목적 함수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듯이 소프트 마진 SVM의 솔루션으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오브젝티브 펑션이 필요하겠죠? 자, 아래와 같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분의 1의 W의 L2놈의 제곱이고 그때 W와 B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constraint는 subject to yiwt의 xi 플러스 b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i는 이렇게. 근데 지금 여러분은 요 뒤에 푸사이 텀이 들어갔어요. 이 푸사이가 결국에는 잘못 분리된 데이터, 즉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까지의 거리를 의미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페널티 텀으로 에러를 허용하기 위한 텀이 되고 결국 우리의 목적 함수는 에러를 허용하면서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었죠. 달라진 점이 있다면 푸사이가 이렇게 1-푸사이로 들어갔고 푸사이는 0보다 크죠. 에러 거리에 해당하니까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 C가 여러분 계속 프로그래밍 할 때마다 나올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파라미터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요 C 값을 지을 건데 결국 여러분이 파라미터로 넣을 프로그래밍 하면서 실습하면서 넣을 이 C 값은 내가 그 에러 마진을 얼마나 허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C를 크게 설정하면 학습 에러를 상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미니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 C가 만약에 큰 상황이면 요 푸사이가 작은 상황이 될 거고요. 요 에러의 합이 작은 상황이 될 거니까 결국 0보다 큰 녀석의 합이 작으려면 애초에 마진 안에 있는 존재하는 데이터가 적어야겠죠. 즉 학습 에러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C가 작다는 의미는 학습 에러를 상대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관계에 있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C가 커지면 에러를 허용하지 않을 거고 C가 작아지면 에러를 허용하겠다는 뜻에 해당이 된다. 조심해야 될 것은 C가 커지면 에러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마진이 결국 작아지게 되고요. C가 작아지면 에러가 커지면서 마진이 커집니다. 자,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실 텐데요. 왼쪽의 그림은 C가 만일 때, 오른쪽 그림은 C가 0.001일 때에 대한 그림인데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왼쪽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레인이고 결정 경계는 여기 있네요. 이게 결정 경계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른쪽은 이게 결정 경계고 플러스 플레인, 마이너스 플레인 이렇게 있습니다. 확실히 C가 작으니까 마진이 크고 C가 크니까 마진이 작네요. 그리고 밑에 여기 결과를 보시면 테스트 에러가 0.288에 해당이 되고 테스트 에러가 0.3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 C가 큰 상황이 테스트 에러가 적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단순한 이 예시만 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는 C를 무조건 크게 설정해야겠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데이터에서만 C가 큰 경우에 학습과 테스트 에러를 낮게 테스트 에러만 낮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건 데이터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C 값이 더 테스트 에러가 낮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즉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험적 결과를 통해서 C를 결정 지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것, 그러니까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C를 컨트롤하면서 이 C 값을 컨트롤을 통해서 에러의 허용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소프트 마진 SVM의 오리지널 프로블럼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적용하려면 프라이멀 프로블럼과 듀얼 프로블럼으로 수식을 변경해야겠죠? 자, 결국 이 수식은 아래와 같이 라그랑지 승수 해법을 통해서 변형이 가능합니다. 민, 맥스 식으로 변형이 됐고요. 푸사이라고 하는 페널티 텀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는 다음과 같이 듀얼 프로블럼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알파를 구할 수 있는 최대 이 다음 안에 있는 이 값을 최대로 하는 알파 값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소프트 마진 SVM의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차이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식을 여러분께 눈맵시가 좋으신 친구는 하드마진 SVM과 식이 같은데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 차이는 유일하게 하드마진은 이렇게였고 여기는 C로 바운드 되었습니다. 요 식은 사실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어요. 원래는 조건이 컨스트레인트가 알파 0보다 크고 이 람다 아닌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녀석 0보다 크고 그리고 C 알파 I 마이너스 감마가 0이고 그래서 이게 감마가 0보다 크고 요 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로 줄여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하드 마진 SVM과 소프트 마진 SVM의 목적 함수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로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목적 함수는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알파를 구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아마 요즘은 선형대수 혹은 확률통계 모두 다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QP를 배우지 않았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쓰여진 아이들은 우리가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리니어 SVM의 두 가지 케이스인 하드 마진 SVM과 소프트 마진 SVM의 알파 값을 구할 수 있고, 이 알파 값을 통해서 B 값을 구하고, 정확하게는 W와 B 값을 구하고 이걸로 모델을 학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비선형 SVM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SVM은 크게 리니어 SVM인 선형 SVM과 넌리니어 SVM인 비선형 SVM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형 SVM은 하드마진 SVM과
소프트 마진 SVM으로 나눌 수 있고요. 비선형 SVM은 대표적으로 우리는 커널 SV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선형과 비선형의 의미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분류하려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왼쪽 그림과 같이 선형 결정 경계를 통해서 나눌 수 있으면 선형 SVM으로 해결을 하고, 오른쪽과 같이 도저히 소프트 마진 SVM의 그 에러 마진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비선형 데이터의 경우는 커널 SVM으로 해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비선형 SVM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래 그림이 결국 핵심인데요. 왼쪽과 같이 2차원에서는 선형 결정 경계로 구분할 수 없었던 녀석이 이렇게 3차원으로 높였더니 선형 결정 경계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데이터의 차원을 높여서 선형 분류를 한 케이스를 보여준 건데요. 아래와 같이 데이터를 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차원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X가 이와 같이 파이죠. 푸사이가 아니라 파이라고 하는 변환 함수를 통해서 차원이 높여지고요. 이런 파이라고 하는 변환 함수를 우리는 피처 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SVM에 나오는 말들이니까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특히 이제 SVM뿐만 아니라 이제 커널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기법이 존재하는데 그 커널과 관련되어 있는 학문들 혹은 이론들을 공부하다 보면 계속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2차원 데이터를 선형 분류가 가능한 3차원 데이터로 변형하는 함수를 피처 맵이라고 한다. 그리고 커널이라고 하는 용어가 정의되는데 피처 맵의 내적 뭐 이런 거겠죠. Y라고 할게요. 이런 게 바로 커널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비선형 SVM은 뭐다? 원래는 분명히 선형으로 분류가 불가능했던 데이터를 이렇게 고차원으로 차원을 높였더니 분류가 가능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선형 SVM의 핵심 아이디어다. 그리고 이 디시전 서페이스를 다시 2차원으로 내려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점선의 형태가 돼서 넌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가 마치 사용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SVM은 결국 이 비선형 SVM은 분류기가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피처맵을 통해서 데이터 차원을 변경했을 뿐입니다. 어때요? 신기하죠? 그래서 마치 이와 같은 게 트릭과 같아 해서 우리는 이런 기법을 커널 트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선형 SVM의 해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SVM 모델을 오리지널 스페이스가 아닌 피처 스페이스에서 학습을 한다. 무슨 소리냐? X라고 하는 데이터 스페이스를 쓰지 않고 X를 차원을 높인 파이 오브 X 스페이스에서 W와 B 값을 즉 결정 경계를 구한다 라는 겁니다.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는 non-linear decision boundary가 형성이 되는데 피처 스페이스에서 보면 linear decision boundary더라. 즉, 이 linear decision boundary를 프로젝션하면 non-linear한 decision boundary가 생성된다라는 뜻이죠.
고차원 피처 스페이스에서는 분류가 더 쉬울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즉 입력 데이터 X를 고차원으로 올리니까 분류가 더 쉬워졌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전에는 모르고 있다는 건 모르다가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입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고차원 피처 스페이스로 올리는 부분, 즉 이 고차원 스페이스로 올린 다음에 분류기를 적용하는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으면 연산복잡도가 너무 높아서 결국에 우리는 이 비선형 SVM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같이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기 전에는 이게 엄청 버든이었어요. 계산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비선형 SVM을 적용을 못한 데이터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학문 분야겠죠. 그럼 그런 라지 스케일의 하이 디멘전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비선형 SVM, 즉 뭐 커널 SVM을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연구들도 오랫동안 해 왔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선형 SVM 해법은 이와 같고요. 뭐 파이라고 하는 함수는 결국 x를 z로 바꾸는데 그 녀석은 파이 오브 x로 쓸 수 있다. 뭐 하나의 예시는 이와 같이 2차원 데이터를 5차원 데이터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파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파이 오브 x. 자, x1, x2가 이렇게 x1, x2, x1 제곱, x2 제곱, x1 곱하기 x2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자, 비선형 SVM의 목적 함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이 부분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닫고. 비선형 SVM의 목적 함수는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듀얼 프로블럼 문제에서 원래 이 부분이 xi 곱하기 xj였는데 결국 피처 맵을 통해서 변형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커널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피처 맵의 내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k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식 xi와 xj는 k라는 걸로 바꿨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커널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한 거죠. 이 커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연산 효율성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커널이 없을 때 만약에 우리가 비선형 SVM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계가 필요해요. X와 Y라고 하는 데이터를 각각 변형을 먼저 하죠. 파이 오브 X와 파이 오브 Y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파이 오브 X와 파이 오브 Y의 내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텀을 구하게 되죠. 이게 바로 커널 매핑의 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단순한 토 예제이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스텝을 거치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연산량이 엄청 커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커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명시적으로 요 파이 오브 x와 파이 오브 y를 각각 계산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요 파이 오브 x와 파이 오브 y의 내적을 바로 계산하면 연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고요. 결국 커널이라고 하는 게 이 파이 오브 x와 파이 오브 y의 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2차원 폴리노미얼 커널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죠. 내적을 통해서 굳이 파이 오브 x와 파이 오브 y를 각각 구하지 않고 한 번에 커널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한 커널 펑션은 뭐다? 커널 펑션 k 오브 xy는 이와 같다. 2차원 폴리노미얼 커널이다. 자, 그럼 우리는 커널 펑션이라는 걸 통해서 비선형 SVM을 결국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실습을 할 때 여러분 비선형 SVM의 커널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게 되어 있어요. 어떤 커널이 어떤 데이터에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고요. 일단 커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리니어 커널, 폴리노미얼 커널, 시그모이드 커널, 가우시안 커널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건 RGB라고 써있는데 틀렸어요. RBF입니다. RBF 커널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또 많이 유명한데 주로 이제 요런 리니어, 폴리노미얼, 시그모이드, RBF 커널이 옵션으로 이제 여러분들 사이킨런 같은 데에 그 비선형 SVM의 커널로 입력을 하게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어떤 커널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없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서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커널을 고르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선형 SVM과 비선형 SVM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번 이제 예시를 가지고서 한번 교수님이랑 지금부터 좀 더 직접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X 데이터, Y 데이터, 즉 1차원 X 데이터고 이건 라벨입니다. 클래스 라벨이죠.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게 1, 2, 4, 5, 6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입니다.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이게 1차원 데이터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긋거나 도저히 이렇게 안 그어지죠? 우리가 이 데이터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죠? 비선형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차원을 높여야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차원을 높일 수 있죠? 우리가 비선형 SVM의 경우 커널을 사용하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로우 디그리 폴리노미얼 커널 함수를 사용할 거고 이렇게 이런 커널을 사용할 거라고 정의를 미리 했습니다. C값 있죠? 얼마나 에러 바운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컨트롤 파라미터인 C는 100을 선정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 학습을 한다라는 뜻은 결국 목적 함수라는 것이 있어야 될 거고 비선형 SVM의 목적 함수를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게 오면 여기도 온데 애매하게 바꿔놨네요. 그렇죠? 즉 우리는 지금 앞에서 배웠던 목적 함수를 도입해서 이 부분 n은 5를 대입하고 커널 함수 x를 이렇게 바꿨어요. 아까 보면 커널 함수가 kxy일 때 xy 플러스 1이었거든요. 맞나? 아, 제곱 있네요.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xx가 들어가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목적 함수를 통해서 알파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매틀랩을 쓰든지 파이썬을 쓰든지 혹은 뭐 기타 등등의 솔루션을 통해서 알파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x, y를 가지고서 교수님이 이제 미리 구해보니까 알파 1은 0이고 알파 2는 2.5고 알파 3은 0이고 알파 4는 7.333, 알파 5는 4.833이에요. 기억하세요. Complementary slackness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알파가 0이 아닐 때, 알파가 0이 아닐 때, 이거는 결국 뭐였다? 알파 i가 0보다 클 때, 이거는 xi가 서포트 벡터다. 그리고 알파 i가 0일 때는 xi가 서포트 벡터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다? 이 녀석들이 하이퍼플레인을 결정짓는 서포트 벡터들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서포트 벡터 지금 알파를 구했어요. 알파를 구했으니까 우린 다음 뭐 한다? 이제 b를 계산을 해야 돼요. b는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식 있잖아요. 요 f of x. 그렇죠. f of x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대입해 봅시다. 알파 서포트 벡터가 여기 i는 알파 2, 알파 4, 알파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나와요. 지금. 그래서 알파 첫 번째 2는 2.5 곱하기 yi니까 이 2.2 두 번째 거 데이터는 플러스 1이죠. 이 플러스 1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여기 커널 값이니까 x 데이터 2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x여서 2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알파 값 7.333 곱하기 i가 4죠. i가 1일 때, i가 2일 때, i가 3일 때, i가 4일 때, i가 5일 때 여기에요. 그러니까 4일 때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는 5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다음 알파 5는 4.8333 곱하기 i가 5일 때니까 x가 6, y가 먼저죠. 틀렸네요. 마이너스 1 저기 이 x 값이 틀린 건 아니겠죠 설마? 마이너스 1 곱하기 6x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p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정리하면 0.677x의 제곱 마이너스 5.333x 플러스 b가 이게 y가 되고 결국 학습 데이터 중에 하나를 대입을 할게요. 요 두 번째 거, 요 녹색 거 대입을 해보면 x가 2의 제곱 2 더하기 b가 1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b는 9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알파를 구하고 b를 구했어요. b는 기존에 있는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9라고 하는 것을 구했고 따라서 SVM 모델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모델 학습을 끝낸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 x가 들어와요. 뭐 x가 8이다. 그리고 이때 y는 몇인가 라고 하면 8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대입합니다. 대입해서 나온 값이 0보다 크면 플러스 1 클래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클래스로 판단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비선형 SVM의 실제로 토익 젬플을 교수님이랑 같이 살펴봤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비선형 SVM을 적용을 해서 모델 학습을 했더니 우리가 얻은 결과적 모델은 여기 이렇게 있죠. 이 모델을 얻은 겁니다. 자, 모델 혹은 이게 결정 경계인 것도 여러분 아시죠? 이 값이 0인 경우가 결정 경계에 해당이 돼요. 비선형 SVM의 커널 선정법
앞에서 아까 커널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도 살짝 언급했는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커널에 따라서 피처 스페이스의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커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것은 RBF 커널, 시그모이드 커널, 그리고 4차원 미만의 로우 디그리 폴리노미얼 커널을 많이 사용합니다. 커널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여러분들이 커널을 제한하셔도 됩니다. 자, 아래 그림은 커널에 따른 분류 결과인데요. 왼쪽 그림은 4차원짜리 폴리노미얼 커널에 해당이 되고 오른쪽은 RBF 커널에 해당이 돼요. 자, 어떤 녀석이 더 잘 분류를 했는지 보시려면 결국 우리가 테스트 에러가 낮으면 좋은 거잖아요. 테스트 에러를 살펴보니까 RBF 커널이 이 데이터의 특성을 이 로우 디그리 폴리노미얼 커널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네요. 그리고 지금 이 검정색 여기 이렇게 있죠? 이 보라색 보시면 안 돼요. 이 검정색 이 부분이 결정 경계예요, 여러분. 우리 결정 경계인데 훨씬 RBF가 비선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아실 수 있죠. 데이터가 워낙 이제 지금 복잡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분류를 잘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비선형 SVM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였더니 RBF 커널이 더 본 데이터를 분류하기에 적합하더라라는 결론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교수님 이거는 이제 선형 SVM과 비선형 SVM을 이제 마지막으로 넣어놨는데요. 같은 데이터예요, 여러분. 근데 소프트 마진 SVM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C값을 아무리 잘 컨트롤한다 하더라도 이게 에러 바운드가 결정이 되어도 너무 많으니까 테스트 에러가 높아요. 근데 이제 결국 테스트 에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죠. 소프트 마진 리니어 SVM은요. 그래서 넌리니어 SVM을 통해서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높여서 선형 분류를 적용해 보니까 좀 더 분류를 잘 하더라. 같은 데이터지만 비선형 분류기가 더 좋은 성능을 낸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반드시 또 이게 비선형 SVM이 성능이 좋은 건 아니에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소프트 마진 리니어 SVM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SVM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교수님이 항상 플러스 클래스, 그러니까 1 혹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만 했지 0, 1, 2 이런 식으로 다계층 분류,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라벨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즉 SVM은요 이진 분류기예요. 그러면 교수님 이런 이진 분류기를 어떻게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다계층 분류 문제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텐데 혹시 모르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방법은 SVM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SVM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분류기가 이진 분류기일 경우 어떻게 하면 다중 분류기로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솔루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다음과 같죠. 하나 나머지 방법이라고 불려지는 방법과 하나하나 방법이 존재합니다. 각각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자, 아래 왼쪽 그림을 보실게요. 클래스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클래스가 기준으로 자기는 자기 자신과 이런 걸 파지티브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네거티브. 즉 자기 자신 클래스 1번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두 클래스
다른 클래스는 다 네거티브 마이너스 1로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rest라고 되어 있죠. one rest, 즉 나머지. 다음번은 클래스 2에 하는 것만 포지티브로 남겨두고 이 플러스 1이고요. 나머지를 네거티브 마이너스 1로 둡니다. 또 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 클래스인 레드를 플러스 1, 포지티브로 두고요. 나머지 전체를 네거티브 마이너스 1로 두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총 분류기가 몇 개가 필요하죠? 클래스 수만큼 있으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n개의 클래스면 n개의 SVM 분류기가 필요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n개의 분류기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몇 번 클래스에 속하는지 알 수 있죠?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다 던져봐요. 만약에 n개면 n개의 분류기에 다 던져보고 그때 정답으로 나온 하이퍼세스 펑션, 즉 이항 분류기 값이 가장 큰 녀석을 해당 그룹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즉 확률이 가장 높은 값으로 클래스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요. 그냥 원투원이에요. 즉 3개의 클래스가 있으면 n개의 클래스가 있으면 2개를 뽑아요. 나 자신과 다른 친구.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공교롭게도 3개의 클래스 중에 2개를 뽑으니까 지금은 3개만 케이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1번 클래스와 2번 클래스, 2번 클래스와 3번 클래스, 1번 클래스와 3번 클래스. 이렇게 3개의 클래스 중에서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NC2에 해당이 되잖아요. 즉, 이 방법은요. 원투원 방법로는 n이 많아질수록 SVM 분류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자, 보실게요. 결국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만 불러놓고 분류기 설계하고, 두 번째 데이터랑 세 번째 데이터 불러놓고 분류기 설계하고, 첫 번째 데이터랑 세 번째 데이터 불러놓고 분류기 설계합니다. 이렇게 분류기를 다 설계를 해서 NC2만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던져요. 새로운 데이터 X, New가 들어오면 모든 분류기에 던집니다. 그래서 보팅을 하는 거예요. 답이 나올 거잖아요. 이게 나오면 2번 클래스라고, 그건 지울게요. 지금 3개니까 2번 클래스라고 2번 나온 거죠. 얘는 0에 해당이 되겠네요. 0, 2, 1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클래스가 나올 확률 0, 두 번째 클래스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두 번 카운트 됐어요. 확률이 0이라는 표현 잘못된 것 같아요. 던졌더니 1번 클래스라고 대답한 건 없고 2번 클래스라고 대답한 건 2번, 3번 클래스라고 대답한 건 1번 있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데이터는 2번 클래스라고 그룹을 할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투원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이 결국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면 SVM 실습을 할 때 옵션에 있어요. 내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하나 나머지 방법인 one vs 리스트를 고를지 one vs one을 고를지를 여러분이 고르시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아마 이게 OVR이고 OV 올 거예요. 옵션에. 이렇게 세팅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 페이지 추가. 자, 오늘 우리는 SVM이라고 하는 분류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녀석은 이진 분류기이고요.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아주 널리 사용되던
기법입니다. 크게 선형 SVM과 비선형 SVM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형 SVM은 하드 마진 SVM과 소프트 마진 SVM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완전히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경우는 하드 마진 SVM으로 가능하고, 애매한 경우, 근데 대부분 사실 이렇게 완벽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 데이터는요 거의 비선형 SVM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무슨 그림 진짜 못 그리네요. 섞여 있는 경우는 에러를 허용하는 SVM, 소프트 마진 SVM으로 해결을 한다. 근데 이제 이런 소프트 마진 SVM으로 넌 리니어한 데이터를 풀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애초에 이런 데이터는 차원을 높여서 해결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이퍼플레인을 그어서 분류할 수 있더라. 이렇게 X라고 하는 데이터를 커널 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고차원으로 올리고, 그리고 결정 경계를 통해서 선형 분류하고 하는 게 바로 비선형 SVM이다. 이때 우리는 비선형 SVM의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서 커널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커널 SV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파라미터가 있는데 C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소프트 마진 SVM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로 얼마나 에러를 허용할지 할 것인가를 의미하는 파라미터이고, 그리고 비선형 SVM에서는 커널 함수를 골라야 되는데, 커널은 리니어 커널, 폴리노미얼 커널, 그리고 RBF라고 불리는 가우시안 커널, 그리고 시그모이드 커널 등이 있다. 또 선택해야 될 게, SVM이 이제 이진 분리가 아니고 다중 분류기로 확장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옵션이 바로 OVO와 OVR이다. 최종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SVM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써서 다중 분류를 할 텐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는 데이터의 특성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것 역시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지금 중요한 파라미터까지 여러분에게 언급하면서 SVM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SVM 수업을, 이론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